네, 김동훈 대표님이 해주신 강연에 이어서 2부 이야기 마당이 진행되겠습니다. 2부 이야기 마당에서는 귀한 손님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 중에 2학년 4반 김웅기 학생의 어머님이신 윤옥기님과 4.16 안산시민연대의 김은호 공동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동영상 그 영상의 목소리 주인공이시 분이 바로 윤옥희 님이십니다. 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은호 대표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제가 그 4.16 이후에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가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가치가 저한테는 돌봄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나를 돌보는 게 이 우주를 돌보는 거고, 이웃을 돌보는 게 나를 돌보는 거구나 라는 좀 알아차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저는 잘 못하고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를 잘 돌보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탈시설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이분들하고 의사소통 수업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학기 초와 지금 2학기 학기 초에는 안산 내에 있는 다섯 개 학교 중학교에 전교생 상대로 회복적 생활교육하고 기획하고 이러면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4.16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4.16 활동과 관련해서는 4.16 안산시민연대와 함께 진행했던 4.16 시민대학에 진행하고 이제 평가회의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별들과 함께하는 와동 온마을 학교에서는 노란 리본 공작소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항상 바쁘시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윤옥희님께서는 최근에 어떠셨는지요? 네, 요즘에 똑같이 가염일 하고 있고요. 조금 한 열흘 정도는 집에 고양이가 아파서 네, 그냥 꼭 해야 될 일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진실동행 가야 될 곳이 있다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해주셨던 분인데 어쨌든 반려묘가 최근에 뭐 많이 아파가지고 반려묘를 돌보는 일에 좀 집중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그럼 그 김은호 대표님께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김은호 공동대표님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탑승자의 무사 귀환을 비는 촛불을 제일 먼저 들으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지역의 상황과 지역 공동체에서 대응들은 어땠는지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그 당시를 떠오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은 뭐 잘 아시겠지만 70년대부터 공단이 들어오면서 이후에 학교에서 학생운동했던 분들이 되게 안산 공단 노동자들 지원하게 되게 많이 내려와 있던 곳이어서, 그리고 나서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는 그로부터 뭐 한 3, 40년 지난 후여서 지역사회 어떤 지역보다 시민사회단체가 발달되어 있었고 많은 활동가들이 머무르던 시기였습니다. 네,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4.16 참사가 일어났을 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활동가들이 이 4.16과 관련되어져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3일 후에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시민대책위에서 지금은 4.16 안산시민연대가 되기까지 12년 동안 굉장히 왕성한 활동들을 좀 진행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크게 4.16 활동과 관련 두 가지 축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4.19 안산 시민대책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4.16 가족분들 지원 활동, 그리고 진상규명 활동들 좀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단체에서는 주로 4.16 참사 이후에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켜 갈 것이냐, 이런 활동들을 주로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후에도 지금은 기억 저장소가 되어 있는 그 4.16 기억 활동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활동들이 있었고, 그리고 철임 토론회를 준비해왔던 4.16 이후에 안산 지역 사회는 어떻게 변화 발전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던 몇 군 단체들이 좀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공동체 관련된 활동들은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에 정말 전혀 이해가 없었던 트라우마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워크샵 2박 3일 동안 안산에서 진행하기도 했었고, 마을 분과라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 마을들이 4.16 가족분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고 어떤 지원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그런 활동도 되어졌었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활동들은 계속되어지고 있었고, 그 뿌리들 찾아보면 4.16 참사를 겪고 나서 각 마을마다 특별히 뭐 제가 있는 와동, 일동, 고잔동 뭐 이런 동네에서는 동네 촛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4.16 가족분들 만나고 지원하는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4.16 참사 이후에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지고 나서는 공동체위원회가 그 시민대책위 밑에 있으면서 4.16 참사 이후에 안산 지역사회에서 마을과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활동가들이 다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후에 안산 지역사회를 좀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굉장히 많이 진행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초창기에는 이 온마음 센터도 저하고 같이 와동에서 또 다른 동네에서 피해 밀집 지역 동네에서 다양한 공동체 회복 활동들을 좀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지역 활동과 관련돼 정리되어지면서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그 강사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당시 초창기 온마음 센터가 했었던 그 공동체 회복 지원 활동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알아차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공동체 회복팀 내에서는 매년마다 좀 공동체와 관련된 재난 이후에 토론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좀 잘 총화가 안 되어져서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었고, 좀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떠오른 거지만 그 당시에 초창기에 각 주민센터마다 상담하는 천막이 치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가가 그게 상주하면서 상처받은 주민들을 좀 돌보고 상담해주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근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상처받은 주민들을 위해서 뭘 했었냐면 이웃대화 모임 진행자 이웃대화 모임을 진행을 하면서 그 주민들 돌보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필요했던 게 그 자조 협조라는 영역이었고, 지금도 저희가 4.16 기억 마을 모임을 만들어서 이후에 4.16 운동 이후에 계속해서 변화된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하기 위한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의미하구나라는 사실을 좀 새롭게 배우고 알아차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산에서 어쨌든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일과 또 안산 지역의 시민을 비롯한 공동체를 위해서 한 활동들, 이 두 가지 모두 다 되게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외부에서는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나마 안산이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 정도의 안산은 역량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저도 외부에서 하는 것들을 좀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윤옥희님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세월호 참사 직후에 사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단체들이 안산에 왔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도움을 주고자 했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것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내년 4월이면 10주기가 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죠.
유관 기관 말고도 개인적으로 또 어떤 무슨 기업체라든가 참사 초기에는 제가 체육관에서 만 14일을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 물질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직접 현장에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미리 먼저 받아보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뭔가 굉장히 많은 장면들, 많은 분들이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노숙할 때는 어떻게든 따뜻한 가정식 밥 한 끼라도 먹여보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밥을 해다 주신 단체도 있으셨고요. 빨래할 데가 없으니까 빨래를 책임지고 빨래를 해다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럼에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는데요. 체육관에서 조용히 말없이 제가 만 14일 있으면서는 거의 한 80%가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빽빽했던 그 장소가 나중에 휑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한 분이 조용히 말없이 물걸레를 들고 주변 정리, 먼지 청소 이런 해주셨던 분이 제일 제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그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10년이 다 되도록 그분이 제 머릿속에 제일 남아 있는 이유는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비전문가로서 그냥 조용히 말없이 옆에서 있어 주시면서 할 수 있는 일 해주셨던 거 아주 작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모습으로 다가왔거든요. 아직까지 제 기억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모습이 남아있는 거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작은 행동들 하나가 저희 가족들한테 굉장히 큰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국가나 아니면 특별한 단체 뭐 그런 것들보다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웃들이 해주셨던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사소한 것이 가장 인상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김은호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요, 그 재난 피해 지역의 일원으로서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혹시 잠깐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2020년에 제가 있는 동네가 4.16 피해 밀집 지역인 와동인데요. 좀 이 와동이 좀 4.16 참사 이후에 좀 안전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회복적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별들과 함께하는 와동 온마을학교라는 단체를 만들고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 별들과 함께하는 와동 온마을학교에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켜가고 그리고 우리 마을이 좀 더 안전한 그리고 회복적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하게는 이 별들과 함께하는 와동 온마을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4.16 참사 이전보다 좀 더 성장하고 변화되어진 그리고 좀 안전한 마을을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좀 그중에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주민갈등 자율조정지원센터라는 단체인데요. 그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4.16 참사 이후에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 서로의 아픔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웃대화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지금은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앞으로 지역사회의 갈등들을 조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속에서 좀 그것들을 주민갈등 자율조정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좀 지역사회 갈등들을 조정하고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청소년들 활동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돌보고
그들에게 우리 마을이 좀 더 어떻게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좀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자조 모임 활성화와 어쨌든 조직화 그리고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원하진 않았지만은 앞서서 이제 4.16 세월호 참사라는 재난을 맞닥뜨린 지역의 리더로서 타 지역에 재난이 발생한다라면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라고 혹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생각한 거지만 재난이 우리에게 좀 일상화대로 다가오는 이 시기에 저는 좀 우리의 가치와 철학을 새롭게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4.16과 늘 함께 있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알아차리게 된 게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그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연결이라는 가치와 돌봄이라는 가치와 그다음에 연결, 환대 이 세 가지 가치를 좀 4.16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발견하고 알아차리게 되어졌는데요. 그냥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서로가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환대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마을에서 이 세 가지 가치를 좀 주민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가치를 어떻게 주민들 속으로 확장시켜 갈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좀 마을 활동가들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각 마을 상황에 맞게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어떠한 그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얼굴을 아는 사이 그것이 결국에는 그 재난을 대응하는 방식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존재를 환대하고 그러고 나 서로를 돌볼 수 있다라면 뭐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형성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난 발생 전에 어쨌든 주민들 간의 연결 그리고 서로에 대한 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면은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거뜬히 이겨낼 힘을 키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윤옥희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제가 듣기로도 이제 세월호 참사 피해 당사자로서 이제 재난 피해 당사자로서 지금 9년이 지난 이 시점에 새로운 재난들이 다른 재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 재난 피해 현장에 또한 발벗고 먼저 달려가신 적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 타 재난 피해자를 만나는 것들이 되게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달려가서 그분들을 만나셨고 또 어떻는지 그것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픔을 저희 이후로는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요. 12구 이태원 참사 1년 이제 다음 29일이면 1주기가 돼가죠. 그리고 올 여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분들을 참사 일어나고 바로 뵙는데요. 사실은 그분들 뵙고는 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희 가족들이 저부터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그런 위로의 말이라고 해주시는 말씀들인데 힘내세요. 이제 뭐 가슴에 묻으세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가슴을 오히려 더 짓누르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당사자로서 그분들 뵀을 때 저희는 어떻게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저희가 가장 그도 공감 있게 받아들이는 위로가 그냥 한번 안아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 그런 거 외에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저희를 보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아주 작게라도
힘을 얻으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 가족협의회가 자주 찾아뵙게 되는데요.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같이 소리 내시고 분노하실 때 같이 분노해주고, 가슴 아파서 울으실 때 같이 울어드리고, 그게 최고의 위로인 것 같아요. 그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없더라고요. 네. 뭔가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네, 저도 이제 작년에 강원도 산불 현장에 같이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산불 피해자분들이 일반 자원봉사자를 대하는 것과 그리고 세월호 가족분들 대하는 것들이 뭔가 다르다는 점들을 저도 좀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다르다는 것들은 결국 그 공감이라는 부분에서 되게 좀 일반 자원봉사자랑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타 재난 피해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4.16 봉사단이라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 활동은 또 무엇인지, 예, 그리고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참사위에 지금까지도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감사한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봉사단을 조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봉사단을 조직을 해서 2015년부터 이제 연탄 나눔을 시작을 했고요. 매해 겨울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아까 여기 강사님 단체를 통해서 고성 산불 현장에 그분들의 옆에서 그냥 힘이 되어드리는,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매월 줍깅이라고 그래서 쓰레기를 주스면서 조깅하는 그 달달이, 어쨌든 그것도 기관 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저희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발휘해서 2시간씩 안산 시내에 화랑유원지, 저희 아이들이 들어올 생명안전공원 부지를 돌면서 화랑유원지 전체를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탄 나눔은 이제 해마다 빠지지 않고 저도 이제 하고 있고요. 연탄을 직접 날르면서, 근데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제 거의 10년이 돼가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고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나왔던 4.16 봉사단 활동, 그 활동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그런 봉사활동을 해라고 하는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볼 때는 어쨌든 그 힘든 상황에서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을 몇 가지 드렸었는데요. 다시 이제 우리 김동훈 대표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면은 김동훈 대표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무엇이 기억나시는지요? 예, 그때 저는 소속이 다른 단체로 해가지고 현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팽목항하고 이제 진도체육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구활동에 이제 어쨌든 이게 하게 됐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중요한 좀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때 현장을 계속 있으면서 보게 된 게
사건은 사건이고 나는 이런 데 도와주는 단체 있는데 과연 우리 그때 그 배에 우리 단체 그 이사장님부터 우리 직원들까지 다 타고 있다면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정말 아이들을 먼저 구하고 우린 나중에 나갔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라는. 예, 평상시에 높은 분들 다 어쨌든 빨리 모셔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조직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하게 된 게 이제 기존에 이렇게 월급쟁이 생각을 하면서 기존의 조직 내에서 관성적인 조직 내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는 건 쉽지가 않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독립을 꿈꾸게 된 겁니다. 난 떨어져 나와가지고 제대로 일을 바꾸기 위한 일을 해야겠다. 그때부터 계속 도모해서 지금은 이 소셜 벤처도 만들고 이제 NGO에서 이제 CEO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방식적으로도 당시 현장에 뭐 전문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부도 있었고 장비도 있었고 예산도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일을 못 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거는 기존의 체계에서 자원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역시 또 관성에 묶여 가지고 움직이는 이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하고 많이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게 그런 식의 방법을 찾게 됐는데 그 실마리도 그때 현장에서 봤거든요. 예. 이것도 하나의 예인 건데요. 도와주러 이렇게 가게 되니까 우리 유가족 그때는 실종자 가족분들이 얘기를 안 하세요. 또 너희는 또 어디서 온 건데 또 이게 힘드시잖아요 지금. 뭐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저희도 도와드릴 텐데 사실상 이게 딱 닫혀 있는 관계라서 사실 뭐 가있긴 하더라도 저희는 별로 할 일이 없는 마음만 분주하지 사실 할 일이 없는 건데. 근데 마침 제가 그때 불교 단체 소속돼 있다 보니까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예불을 드리고 교회에선 또 오셔가지고 교회 단체는 그거 뭐니까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오시지도 않다가 그걸 하니까 그 종교 같으신 그 실종한 작업분들이 각자 가신 거예요. 이게 먼저 가셔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시니까 너무 반가운 거고 또 종교에서 참여하시고 끝나면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또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닌데 마침 뭐 목사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니까 먼저 말을 거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처음으로 얼굴을 트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진도체육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쪽 가족들 뭐가 필요한데 좀 자기네가 도와줘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게 되는 그 관계들이 형성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문가 누구냐 이거죠. 예. 재난 앞에선 전문가가 있다고 잘 생각하지는 않는 편인데 진짜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종교인들이 역할을 하는 거 나름대로 생각지도 못한 역할을 한 거긴 하지만 또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종교인들만 따로 재난교육을 시키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떠한 관점에 어떠한 방식의 사람들이 실제로 역할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면은 전문가의 영역도 있지만은 우리 공동체나 시민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결코 작은 게 아니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후로는 계속 그런 쪽의 활동들을 집중해서 이제 찾게 된 개인 진로에 있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 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던졌었죠.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그 시점 이후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랬던 것들이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김동훈 대표님께서도 아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많은 부분들을 또 이렇게 방향들을 변화해서 좀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뭐 종교인 뭐 그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실 안산시민연대 그 공동 대표님이신데 또 현직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기독교 목사님으로서의 또 그 종교인으로서 하는 역할들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것들이 지금 매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합동 분향소가 있던 시절에 그 컨테이너 기독교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매주 주일마다 사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합동 분향소가 철거되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생명안전공원 예정 부지에서 매월 첫째 주 주일날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매월 첫째 주 오후 5시에는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4.16 가족들과 함께한 예배를
늘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1월이면 일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배, 뭐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10개 반이어서 10월까지 가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선생님들을 기억하는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12월에는 세월호 활동을 하다가 먼저 간 활동가들과 함께한 예배, 이렇게 해서 1년 12월을 매월 그렇게 주제에 맞게 4.16 가족분들과 시민들과 기독교인들과 함께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사실 재난 피해자, 특히 이제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는 희생자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것들이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런 기억하고자 하는 운동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들이 아닐까. 예, 뭐 종교 유무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사전에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실 재난 사회복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김동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관련돼서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일단은 첫 번째 거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면요. 재난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가장 가깝게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커뮤니티라고 생각됩니다. 재난에 강한 커뮤니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일단은 먼저 드려볼게요. 예, 한국에서는 별로 사례가 없어가지고 항상 해외사를 많이 참고하는 편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10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10가지 다 말씀드리면 한 가지도 안 하실 겁니다. 예, 어떻게 무슨 챙길 일도 많은데 뭐 이거 재난 때문에 이것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지렛대인 것 같거든요. 하나라도 잘 잡아서 땡기면은 전체 시스템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전국을 다니면서 재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게 기본적으로 다들 뭐 재난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양, 뭐 교양교육, 그러니까 교육들에 있어가지고 재난안전이 주제로 채택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지가 않거든요. 중요도만큼이나 실제로 채택이 좀 돼야 되고 과목으로 넣어야 되고 그랬을 때 관련 기관들한테 좀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자꾸 요청을 해야 기관들도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새로 개발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들 심폐소생술을 교육시키고 그다음 소화기사용법 고용시키고 그다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수요가 없으면은 더 발전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제 선택이 좀 필요한 거고 또 한국 사회는 특이하게 재난안전만 중요도를 가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동안 보니까 환경 문제하고 결합했을 때 그나마 이게 참여도가 높아지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키워드를 이제 환경과 재난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기후 재난처럼 연관해서 했을 때 우리 마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뭐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저 같은 사람들 모셔가지고 강의하는 거 좋긴 한데요. 다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 기본적인 원리 뭐냐면 그냥 캠핑을 많이 가시면 돼요. 예, 가족끼리 가든 우리끼리 가든 간에 왜냐하면 캠핑에 쓰이는 도구와 방식이 전부 다 재난대응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 문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 역량은 높아진다. 재난교육 안 받으셔도 되니까 그거라도 하자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면 이게 오면은 안전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재난 관련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고요. 그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은 문제인 거고 재난하고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공동체성이 높으면은 회복력도 높고 재난 대응도 높거든요.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구할 때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다 구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공동체성이 있는 마을은 같은 자원을 투입해도 배분도 잘 되고 서로 챙겨가지고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이건 전 세계 베테랑들이 다 동의하는 건데 공동체성이 높으면 재난 대응을 잘합니다. 그렇다면은 재난하고 상관없더라도 공동체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 사회가 훨씬 강하다는 거죠. 예. 이두 번째 질문 사전 질문입니다.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세월호 참사, 뭐 이태원 참사, 가장 최근에 오송 지하철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이 참사 피해자는 있는데 지금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그 제가 알기로도 뭐 일단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인지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어쨌든 재난 지원을 해주시는 전문가로서 그 예. 부분에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윤옥희님도 피해 당사자로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마찬가지 고민을 계속 해왔던 문제고요. 먼저 교육하고 구호하지만은 제도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바뀌기가 힘든데 이미 많은 분들이 연구하셨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명칭이 뭐든 간에 국가재난조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수사로 할 건 수사로 하는 거고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어쨌든 주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으로도 발의가 된 적이 있고 지금 최근에는 생명안전기본법에 그 내용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현된다 그러면 이 부분의 태반은 지금 어쨌든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시민사회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거든요. 예, 재난만 전문, 안전만 전문하는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쪽에 하는 것들을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견제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굉장히 약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일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게 당사자들, 재난 피해자 당사자들이 나름대로 어쨌든 움직여가지고 다시는 자기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셨는데 그러한 당사자 운동을 이렇게 측은하게 보던 그렇게 안 좋게 보던 간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제도는 조금씩 발전하는 거고 모든 국민들은 다 무임승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뭐든 간에 그런 분들의 운동은 본인이 방식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지지를 해가지고 그런 일 다 많이 벌어질 수 있도록 가장 최근에 기초 지자체장들 모아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재난안전교육이라는 게 했는데 제가 강의 들을 때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놀래거든요. 아 그럼 지자체장 그동안에 재난교육을 안 받았던 거야? 안 받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태원 참사 가족들이 그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제도가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게 이분들만 위한 게 아니고 전체 국민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 운동을 이제 지원해야 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저기 지자체들은 기본적으로 조례로 민관협력위원회나 뭐 자문위원회나 그 지역사회 재난안전 관련해 가지고 민관이 협력하는 그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가 거의 참여 안 하세요. 보통 참여하는 데는 평상시에 관련이 있던 관 주변 행정 주변에 있는 그 단체들이 참여하시는 거고 다른 데는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은 지역사회에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일단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피해 당사자로서 도대체 분명한 인재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처벌이 되어야 되지만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대형 참사들에서 책임자 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책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지만 저희도 이렇게 조금의 나름의 이제는 진정한 애도 기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아직까지 10년이 다 되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는 저희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를 위로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사실 가해자의 처벌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호 참사와 관련돼서 그 참사 직후부터 상당 기간 동안 기무사라는 곳에서 그 피해자들을 군 정보기관에서 피해자들을 사찰해서 최근에 그 책임자들이 올해 초에 그 법정에서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도 이제 정의가 좀 다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8.15 때 특사로 풀려났다라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들이 사실은 그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인 재난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대표님이 캠핑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 중에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생존 가방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생존 가방을 그 캠핑을 많이 가면 생존 가방을 만들 수 있나요? 네, 캠핑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특히 특수한 장비를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실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다 꼭 더 덧붙인다면은 본인한테만 필요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류마티스 환자라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 현장에 아무도 안 챙겨주거든요. 그럼 그런 걸 챙겨야 되는 거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를 막기 위해서라도 장난감을 넣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어른이 골라주면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골라야 돼.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각자 쓸 수 있는 물건들,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구호팀이 와도 도와주지 않는 물건들, 이런 것까지 덧붙여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생존 배낭, 본인 가족한테 맞는 생존 배낭을 만들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예. 김은호 대표님한테 그 잠깐 질문을 드리면요. 그 사실은 여기 사전 질문에 기후 위기로 진행되는 재난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와 제3세계 민중에게 먼저 진행됩니다. 사회 기득권층과 사회 전반의 경제 성장 사고 변화와 기후 위기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된 활동들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드리기에 너무 심오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애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저희 교회에서 성소수자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되어지는 그 부류의 분들을, 소수자라고 불려지는 그 분들을 우리는 얼마나 좀 환대하고 있을까.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돼. 그들은 이렇게 되어져야가 아니라 그들 그 존재로 온전히 얼마나 그들을 수용하고 있고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회적 약자라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는 의식이 아니라 어차피 그 사회적 약자가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 재난 상황의 재난 불평등과 관련해서 그 피해자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온전하게, 정말 피해가 재난이 있어서 그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더 그들에게 온전히 관심과 애정과 그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회 시스템 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기후 위기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김동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접근할 때 되게 쉽게 공감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훈 대표님께 좀 그 인터넷 그 실시간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그 하나만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재난 사회복지를 위해 우리 사회복지 기관이나 종사자들이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현재와 달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략적으로 지금 이 사회복지 분야에 이거를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강의나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됐을 때 부탁드리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하시더라도 본인 동네에 재난이 왔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평상시에 본인들이 만나게 되는 저기 사회적 약자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관이다 그러면은
장애인들 만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재난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만이라도 좀 챙겨달라. 이분들이 갑자기 수급권자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돼서 사회적 기존의 지역사 사회 약자들을 사회복지기관이 챙기게 되면은 그 나머지 분들은 다른 기관들이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저는 지금 가가지고 자원봉사 분야에 가서 여러분들이 장애인 챙기셔야 돼, 여러분들 노인 챙기셔야 되고 그분들은 우린 그쪽 전문 아닌데 잘 모르는데 근데 사회복지가 안 한대잖아요 지금. 예. 그럼 여러분들이랑 해야 지금 아무도 안 할 텐데요.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만나시는 사회적 약자들만큼은 재난 상황에서 본인들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뭐 제도가 지금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재난도 알고 그 사회적 약자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이 그 당사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재난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은 또 해외는 또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가면서 준비한다면은 한 단계 여러 가지 발전시키기가 여러 가지 어쨌든 아이템들이 있고 단계가 있을 텐데 사회복지만이라도 그렇게 해준다면은 크게 한 단계 계단 올라가는 거라서 반드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을 듣다 보니까는 문득 생각이 나네요. 세월호 참사 직후에 안산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우리 이웃에게 이런 재난이 닥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사회복지 기관들도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 기관들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그 활동들이 우리 함께라는 또 피해자 지원 단체를 만들어서 아마 한 4년 정도 계속 활동들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이제 하나 두 개의 사회복지 기관이 아니라 안산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 전체가 다 협력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어쨌든 안산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좀 더 준비된 것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좀 갖고 있었지 않았나. 저도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상으로 좀 많은 또 질문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질문에 다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질문에 뽑히신 분들은 사실 이거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재난 불평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훈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인데요. 5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받으실 분들을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는 관련된 정보를 또 저희한테 넘겨주시면은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원래 프로그램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씩 김동훈 대표님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 또는 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저도 아빠지만은 길 지나다니다가 어떤 아빠가 자기 아이 데리고서 낑낑거리면서 안고 가는 뭐 업어서 가는 뭐 이런 모습 보면은요. 근데 제가 계속 재난 현장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오늘 출근했다가 죽어라 이러고 저녁에 늦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이렇게 한다. 이 삶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재난 현장만 다니다 보니까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좀 같이 좀 공감이 좀 되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은 재난 위기에 대응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일상을 수호하는 사람들, 일상을 지키는 사람들, 또 일상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 역할로 생각하고 좀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협의회의 명칭이 안전사회를 위한 가족협의회인데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인데 저희 가족협의회 일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나 요청하는 곳이라면 아주 작지만 조금의 힘이라도 꼭 보태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강사 선생님 같이 고향이 제주도여서요. 비행기를 자주 타게 되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비행기를 타면 그 위기 상황에
구명조끼를 입게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구명조끼 입을 때 약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먼저 하지 말고 본인 먼저 하라고. 예. 그래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마을에서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재난을 대비하는 것, 나는 여기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방식, 돌보는 훈련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방식들이 도리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잘 돌보는 훈련과 그런 기술을 잘 연마하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요? 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처하는 재난위기 극복을 위해 커뮤니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선한 가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번 회차 때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원래 포럼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